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사이 신학 이번에는 책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가제본 된 거를 들고 왔는데요. 책 제목이 우리라는 신화의 폭력 그리고 부재가 한국의 인종주의와 그리스도교. 저에게도 조금 낯선 주제입니다. 그냥 저는 인종하면 흔히 색깔 있는 유색 인종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고 폭넓은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보영 교수님과 최진영 교수님이신데 우리 각각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캡사이 신학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의 눈 덮인 곳, 아름다운 곳에 있는 아일레프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보영이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실천신학에서는 뭘 주로 다루시나요? 제 학위가 Theology and Education, 그러니까 신학과 교육이 제 학위 제목이에요. 네. 제3세계 여성신학, 탈식민지, 후기식민지 여성신학, 제 비판적 종교교육, 그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그 주 이슈로 된 게 하나가 낙태, 그리고 여성의 그 자기 몸을 지킬 권리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낙태권조차 이게 뺏기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기독교 관점에서 한번 여성신학 관점에서 보는 그런. 우리 최진영 교수님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디빈 스쿨 에서 12년째 신약학 초기 기독교 문헌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연구 분야는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경제, 섹슈얼리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여성주의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는 Ritual, Resistance and Liber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편집한 책이 이제 출판돼서 저는 성서학 외에도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 요즘 성서학은 사실 성서 내적인 연구도 많이 하지만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제국, 경제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이 아주 지배적인 성서학계에도 지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로마 제국과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연구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 역사적인 연구들을 이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전 지구적인 또 신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제 상황에서 그것을 읽는 시도를 하려는 이제 학자들이 아주 소수가 있죠. 아, 소수입니까? 네, 소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고대 경제가 어땠는가, 제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연구를 들은 되어져 왔습니다. 아니 저는 호슬리 조금 좋아해서 호슬리 한국 책 많이 번역돼가지고 종종 있는데 호슬리는 계속 미국 얘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군요. 소수 의견. 저도 소수였다는 거를 이제 또 알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캡사이 신학이 갑자기 국제적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교수님 늘 그냥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어쨌든 부제목이 한국의 인종주의와 그리스도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인종주의를 왜 논의해야 되나? 아니 일단은 인종주의라는 말부터 조금 궁금해요. 인종주의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릴 때 생각은 그냥 정말 흑인종, 백인종 이런 거 외에는 잘 모르니까. 예. 인종주의가 영어로는 racism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이 영어에서 ism이라고 붙는 거는 어떤 차별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ism이라고 하는데 인종주의가 원래는 사람들이 19세기 때 유사과학, 슈도 이렇게 사이언스에서 각 인종마다 타고난 특성이 다르고 어떤 인종이 더 우월하고 하는 그 유사과학 통해 갖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노예제도도 정당하고 뭐 다른 그 백인 이외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왔는데 이 인종주의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는 거를 생물학적인 것에 근거한 과학이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에서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혐오라는 차별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지배받았던 민족이고 일본한테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끼리 무슨 차별을 해 인종주의는 한국에는 없다 이런 그 식으로 많이 다들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만은 인종뿐만 아니라 계급이라든지 또 신자유주의적하고 결합해서 경제 착취를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을 인종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인종이지만 계급의 근거에서 성의 근거에서 성 정체성의 근거에서 특히 이제 종교 무슬림은 종교인데 무슬림을 어떤 게 인종 집단화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미지가 아닌 걸 만들어면서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거 그 자체를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지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신자유주의하고 결합했을 때는 이제 경제 착취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쓰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용 가치가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가 노동력 상실이 되면은 쓰지 않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는 인종주의라고도 하고 그걸 신인종주의 아니면은 인종이란 말 자체 쓰지 않고 진보 인사들조차도 우리가 무슨 인종주의냐 다 똑같은데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제도에 결함 있는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또 인종 없이 문화나 언어나 종교를 통해서 차별하는데 그 자체가 인종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집단화시키고 타자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구조적으로 더 이상 어느 선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하는 계급적인 구조, 착취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다 이제 인종주의. 통틀어서 그리고는 포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데 그 혐오하는 대상과 그런 걸 말하는 주체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집단화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제 지금 인종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또는 이제 그게 옛날에 그런 정말 그 우생학적 생각에서 그런 인종주의가 아니니까 신인종주의라고 부른다. 신인종주의, 예. 또 뭐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 인종 없는 인종주의. 예. 그것도.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 어릴 때 노골적으로 사실은 흑인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 무슨 텔레비전 나오면은 그 흑인을 흉내내면서 하는 개그 코미디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시커먼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백인을 대할 때 태도나 자세와 동남아 분들을 대할 때 자세가 너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건 그냥 노골적인 인종주의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그런 인종 아니라 하더라도 더 큰 틀에서 인종주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예. 인종이 피부색이나 어떤 유전적인 형질 아니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서 인종이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정의할 때 그 정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네. 이해하고 내 정체성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타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종 자체도 인종의 개념도 그렇고 인종주의 자체도 지금 이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인종이라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의 문제, 계급의 문제, 경제적인 동기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저희가 아는 인종주의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제국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대서양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여기에 벌써 이제 어떻게 타자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타자들을 인종적으로 대상화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착취하는지 어떤 물질을 그리고 우리보다 열등한 인간들로 취급하면서 그 대신 자신 인간이라는 것은 백인 남자가 인간을 대표한다. 누가 인간인가 했을 때 거기엔 사실 그 비백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식민지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종주의에는 사실은
굉장히 누가 인간인가, 누가 셀프인가, 나인가라고 할 때 이제 다른 사람 타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속성을 부여해서 그들을 타자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인종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반응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다루고 그다음에 혐오라는 정동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도 다루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른 타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들을 열등한 위치에 놓고 계급화. 하고 그들을 이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교와 인종주의 저도 이제 그게 어떤 관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자란 문화는 서구 문화고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과정도 그렇게 똑같이 사실은 타자를 대상화시켰던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종교도 아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종교는 종교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교를 우월한 위치에 놓고 타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인종화 또는 인종주의 이런 건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이 책이 다루고 있죠. 한국에서 인종주의라는 게 요즘 최근 현상뿐만 아니라 조선 말부터 사실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그 조선 말에 서양하고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그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그 특히 또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그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인을 우월해갖고 그걸 동경하고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흑인들이나 왜 그 서양의 흑인들이나 홍인들처럼 저열하거나 저급하거나 지능적이지 않아서 노예로 이렇게 당연히 간 사람들 있지만 우리는 똑똑하고 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아시아의 백인과 같은 존재다 하는 글들이 황성신문에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대로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더 강화를 했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 중에 하나가 하와이에 한국 노동자들이 이제 처음 미국으로 옮겨간 노동자의 60%가 기독교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이냐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약속의 땅 새 이스라엘로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다 백인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혹해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간 사람들의 대부분 60%가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었는데 가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한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니네 왜 차별하고 우리는 왜 월세를 더 내야 되고 왜 월급이 더 적고 우리는 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뭐 더 비싸게 받고 근데 백인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이민사회에서도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백인 우월주의, 하나님이 축복한 백인 우월주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을 가서 왔는데 자기들이 차별은 겪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되니까 관심을 한국의 독립 이쪽에만 두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차단하고 했던 그런 그 문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가 조선시대 후기부터 그리고 독립운동 시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저항의 정신으로 단일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는 같은 혈통의 순혈주의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단일 민족주의 신화가 더 막 강화됐는데 그 단일 민족주의 신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한테 또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는 차별의 피해자라는 피해의식 민족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독특한 단일 민족주의에 근거한 인종의식, 민족의식이 생겨나서 그 의식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차별을 해. 우리는 아니지. 그래서 한국에서 인종주의는 그 단일 민족주의에 근거한 그런 그 우월주의 그리고 거기에 내재화된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6.25 전쟁 겪으면서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거를 관찰하고 또 AFKN 같은 그 미국 방송 매체에서 또 백인이 아닌 그 인종들이 차별화되는 걸 내재화하면서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백인 우월주의를 내재화하고 단일민족주의 가지고 있으면서 독특한 인종차별주의를 만들어내고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특히 이렇게 백인 선교사들을 들어와서 백인 우월주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체득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인 우월주의, 단일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가 기독교 신앙으로 내재화돼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의한 근대화. 그 근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더 잘 살고 더 뭐라 해야 되나 과학화되고 합리화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 서구에서 배웠으니까 서구에 대한 대단한 동경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로 당연히 백인들을 인정하니까 거기가 되고 싶고 그런데 되지는 못했으니까 피해의식은 있고 피해의식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굴 차별한다 생각은 못하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 또 우리는 그러면서 단일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일이라는 말 속에서 그것이 동일시되고 동일화될 수 있으니까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다 뒤섞여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은폐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많이 하면서도 안 한다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인종주의자란 말보다는 혐오, 차별로 그걸 뭉뚱거리고 인종주의가 우리가 어디 있냐 이거는 그냥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로 그냥 그거를 해석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인종주의인데. 19세기 말에는 사실 인종이란 말이 민족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였대요. 더 많이 그래요? 쓰였는데 왜냐하면은 그 피부 색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일본이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황화 연대론, 아시아 연대론을 펼치면서 이게 황과 백의 대결이 된 거예요. 네. 그 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색도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홍색도 있었고 흑인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가 일본이 이제 아시아가 연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다 한 혈통이다라는 그러한 근거에서 연대를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동문동종론.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그런 피를 같은 종인 그러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심지어 이 조선 대한제국이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우월한 봉가 그리고 너희들은 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계몽주의에서 자신과 타자를 보는 관점과는 틀리게 일본은 아직 우리는 너희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야. 그러나 우리보다 열등해. 열등해.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나 또 이 대한제국에서는 그래 우리는 모두 황인종이지만 황인종이 우수하지만 다른 아시아인들은 우리보다 열등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종이란 말 대신 서구 열강과 또 식민지 조선으로서 민족이란 말이 인종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단일 민족으로서 인종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뿌리 깊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일 민족 또 더 나아가서 일본과 같이 혈통을 나눈 그런 담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런 계속 변화하는 역사적인 또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인종이라는 그런 담론의 중요성은 보지 못하고 이제 민족주의로 나가게 됐는데 이 또한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네,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다. 부속도서에 포함하는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같은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맞아요. 탈북자들은 탈북하면 자동으로 우리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인종이나 또 민족. 이런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 복합성이 있고 우리가 단일 민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종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 또 시민권 이쪽에서 지금 인종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주의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못 보고. 근데 아까 이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인종주의가 아니라 혐오나 뭐 이런 걸로 약간 뭉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는 혐오나 이런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
이 인종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집단적인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혐오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디 국가 권력과 미디어, 뭐 교육, 종교 등의 담론 구조 안에서 생산되고 또 이렇게 조직되는 그런 정치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특정 집단을 위협하고 규정하는 그 근거로 하는데 그게 혐오가 그 주의로 이렇게 그 구조를 보지 못할 때는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혐오에서 나오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게 혐오는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차별이라는 혐오는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가 있다. 근데 훨씬 더 깊은 그리고 우리처럼 훨씬 더 복잡한 여러 역사가 있는데 계속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멘 난민 때 그 혐오 담론은 무슬림 전체를 거의 인종화하면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해서 제일 많이 그 예멘 난민을 안 받아야 된다고 기독교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 담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뭐 강간을 당할 것이고 뭐 이렇게 무슬림 여성들은 차별받고 혐오받고 자기 남자들한테 차별받는데 그런 남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담론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혐오잖아요. 혐오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 막 한국의 여성들은 전혀 뭐 차별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있듯이 그리고 모든 무슬림 남성들을 이렇게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테러주의자, 혐오론자로 치부하고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을 텐데 그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차별받는 대상으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 남자들이 한국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혐오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죠. 근데 이거는 인종차별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인종주의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가 맞아. 반대하는 우리는 인종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종교 이런 것이 우리랑 달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라는 그런 정체성이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종이란 말 없이도 인종 차별을 할 수 있는 또 혐오를 할 수 있는 혐오를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유럽에서 식민지화됐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민주의자들은 다시 이제 물러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근거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 사회주의가 또 그때 막 이렇게 성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노동이나 뭐 노동조합, 계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민족, 국가,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주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최진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책에서 저희는 뭐 그 빨갱이의 인종화 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타자와 인종화 그리고 다문화라고 대표되는 동남아나 비백인 그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화 해서 이제 그 차별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죠. 이거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아까 말한 동남아에서 온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백인들의 가정은 글로벌 패밀리라고 한다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국어 교육과를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날카롭다 이러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가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자어로 하잖아요. 예리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날카롭단 말인데 뭔가 지성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샤프하다 그러면 지성적인 데다가 이 외모나 이런 것도 더 아주 더 좋은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조차도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열망도 있고 뭐 동경도 있고 거기에다 차별도 있고 한국에서 그런 인종주의의 양상이 아까 뭐 하나 예를 들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는 게 있을까요? 감정, 혐오라는 것이 어떤 정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숨기면서도 얼마든지 인종주의자일 수가 있는 거고 그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저자 가운데 이제
김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네. 이런 개인적인 혐오나 이런 것이 담합 체계가 되면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와 그다음에 특별히 극우주의, 그다음에 광장의 정치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담합의 체계가 되면서 사실 집단적인 것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기서 혐오적인 담론을 표출하면서 혐오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 광장 정치에서 중요한 극우주의를 지탱시키고 또 극우주의에 의해서 더 횡행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인종화인 거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런 집단이 생성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종화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사람을 이렇게 아까 말하는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 같은데 그냥 어쨌든 쓰는 말이니까 이대남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능력주의나 약간 그런 극우적 성향을 가진 젊은 남성들의 경우 좌파랄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능력하고 자기 능력 안 되는데 말로만 외치는 사람들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부 다 뭉뚱그려서 무조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도 사실은 전부 다 지금 인종화되고 새로운 인종주의가 막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종주의, 인종 없는 네. 인종주의. 네. 저희 같은 경우 미국서 활동하니까 정말 미국 사회 근저에 백인 우월주의가 정말 뿌리 깊게 내려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 자체도 노예 제도가 성행할 때 만들어졌던 헌법이고 그 헌법은 그 노예 주인들, 백인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그런 헌법이었는데 그거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어멘먼트는 있었지만은 그 인종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이렇게 헌법이 이렇게 뭐 수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뭐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그 전 백인 우월주의가 계속 전파되어 왔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백인 우월주의가 정말 철저하게 결합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그 차별이 교묘하게 전혀 표가 안 나게 헌법에서 평등을 보장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런데 사실 그 만들어진 문화 배경 자체는 노예제도 네. 기본으로 만들어졌고 미국의 대학들도 플랜테이션 주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 대학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흑인 학자들 중에서 그 미국 그 백인 그 초창기 오래된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얼마나 인종화를 강화하는 그런 기반 위에서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운 돈들이 거의 노예 무역 제도에서 생긴 돈으로 기부해서 생긴 돈이고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모든 문화가 펼쳐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책에 보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이제 운동으로 인종과 인종차별이 단지 개인의 편견이나 아니면 의도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 정책, 교육, 언어, 종교 등 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인 우월주의처럼 뿌리 내린 체계적인 권력 시스템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그런 이론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흑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인종차별을 어떤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안 보고 일상적이고 우리 삶의 모든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구조적인 현실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인종차별을 당하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제도가 다음 세대한테 그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 빈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회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누군가가 이거는 배워야 되는 지식의 가치가 그렇죠. 있는 거라고 정하는데 그게 누구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이렇게 지배 권력의 가치인데 거기는 이렇게 편견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도 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유학생을 가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경상도 액센트가 있는 영어를 하고요. 네. 최진영 선생님은 경기도 액센트 있는 영어를 해요. 아, 그래요? 하는데 네. 그 미국도 이제 악센트가 많은데 미국에서 표준 영어는 중상류층 네. 영어잖아요. 네. 근데 흑인들이 쓰는 그 비나큘러 그 영어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에서 이렇게 저항의 한 형태로도 나왔는데
흑인 동네에서 태어나서 흑인 부모 밑에서 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학교를 다닌 애들은 그런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SAT를 보려면은 백인 그 스탠다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조 자체부터 언어 자체에 대한 그런 백인 중산층 영어가 그 모범 영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는 사람은 벌써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흑인들은 또 레드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로 그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교육, 주택, 그다음에 의료 모든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종의 형성이나 인종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판적 인종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주장은 인종은 구성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지고 구조화돼 있고 구조화된 그 것이다.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법과 제도도 그렇고 또 흑인들이 병원 가는 걸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흑인들한테 말하지 않고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흑인을 더 차별화하고 그리고 우생학 뭐 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의학 실험용으로 본인도 동의 없이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 편견이나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의료를 이렇게 그 필요한 치료를 못 받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인종보다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법이나 제도, 언어, 교육, 뭐 환경 모든 것이 다 제도적으로 차별화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비판적 인정 이론에서 주장하는 기본이죠. 근데 이제 극우주의의 이제 성행과 아울러서 인종 비판 이론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트럼프가 2020년 9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선되면서 2025년 1월에 비판 이론, 인종 비판 이론을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까지 전부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다 가르치면 안 되고 금서가 됐어요. 미국에 지금 금서가 많이 금서가 있고 되고 그렇군요. 또 하나가 DEI라고 이제 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그게 이제 특히 그 진보 학교들에서는 그 커리큘럼에 이거를 구조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성 DEI 이거를 더 중점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더 구조적으로 차별되고 소외된 계층이 출발선이 더 늦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교육제도라든지 제도 이런 게 뭐 신학 교육에서도 하는데 그 단어 자체를 이제 막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프로그램도 이제 폐지를 하고 사실 DEI라고 했을 때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종만이 아니라 젠더와 그다음에 섹슈얼리티 그 사람 출신, 계급 이 모든 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소수자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이제 기관들에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인데 트럼프가 될 때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차별 금지 반대 차별 금지 반대.